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올 봄 3월 영남 지역을 덮친 대형 산불의 불길은 사람만이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재난이었습니다. 경북 지역에선 소, 돼지 등 산업동물 약 14만 마리가 피해를 입었고 반려동물의 경우 1,900여 마리가 사망했습니다. 그 가운데 대피조차 못하고 죽어간 동물도 1,600여 마리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재난 대응 매뉴얼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동물이라는 단어. 국회 입법조사처는 재난시 동물구호체계의 법적 공백을 지적하면서 동물 동반 내지 전용 대피소와 구조, 이송, 임시보호를 명시한 제도 정비를 권고하고 나섰는데요. 오늘 KBS 열린 토론에서는 세 분의 전문가 모시고 재난 앞에서 동물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나아가 정부가 추진 중인 동물복지기본법의 주요 내용, 보완해야 할 점은 없는지 자세히 논의해 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열린 토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어제 방송에서 언급됐던 여론조사 개요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8월 28일, 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한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 조국 혁신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0.7%포인트 떨어진 2.5%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열린 토론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합니다. 한국동물복지표준협회 공동대표로 활동 중인 이태영 동물병원 이태영 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태영 수의사입니다. 동물구조 입양, 학대 근절, 제도 개선을 주도하면서 동물권 담론을 넓혀오신 분이시죠.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정진의 한주현 변호사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주현 변호사입니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국내 동물 복지 실태에 대해 시민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아유, 우리 어렸을 때 60년도에는 개를 갖다가 그렇게 막 집어 던지고 막 그냥 몽대로 때리고 말이지. 그거는 입건하잖아요. 보면 동물학대. 나는 좀 엄하게 했으면 좋겠어. 왜냐면은 개를 갖다가 보니까 그걸 재산 문제로 보더라고. 보니까 사람하고 똑같은 생명권을 갖다가 준 버금가는 그렇게 해결을 해야지. 인간한테 정을 주고 또 도움을 주잖아요. 동물권에 대한 의식은 생겼다. 방송이라든가 이런 데서 동물권 얘기 많이 나왔고 뭐 시민단체 얘기도 뉴스에 나온 적이 있고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것은 나름대로 이렇게 사회적 의식이 좀 이렇게 발전하지 않았을까, 조금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의학 실험 같은 데서 동물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이용된다거나 버려지는 동물들이 너무 많이 안락사되고 그런 문제들이 좀 더 이렇게 원만하게 잘 이렇게 대책을 세워서 해결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시민분들의 의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한주인 변호사님, 올해 발생한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 동물보호법이 이제 동물 보호와 관련된 법일 텐데요. 얼마나 이 위반 건수가 되는지 또 증가 추세인지 어떤 추세입니까? 일단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 적발 건수가 지난해 1293건이었습니다. 전년도보다도 증가를 했고 그리고 2010년 기준으로 하면은 이게 100건이 안 됐던 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증가 추세에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로 어떤 내용들을 위반하는 겁니까? 이제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목줄 미착용 같은 관리사항 위반이 가장 비중이 컸고요. 그 외에 이제 영업자들이 준수사항을 미준수해서 처벌받는 경우, 그리고 동물 학대, 미등록 무허가 영업, 맹경관리 미흡,
이런 순서로 해서 지금 위반 행위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반려동물 양육자들이 꼭 지켜야 되는 그런 뭐 적은 또 의무이든 책임이든 다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아까 오프닝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듣고서 좀 상당히 충격적으로 놀라셨을 수 있습니다. 대규모 산불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동물의 수 변호사님 어느 정도나 됩니까? 사실 저희가 다 확인을 해볼 수는 없죠. 산불로 네. 인해서 죽은 동물을요. 근데 올해 3월에 영남 산불로 죽거나 다친 동물 일단 사람들이 그 계산한 숫자는 1994마리로 계산이 됐습니다. 이 중에 대부분이 이제 개들로 확인이 됐는데 네. 이렇게 개들이 많이 피해를 입은 원인에는 이제 그 산불이 난 지역의 개농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뜬장 이렇게 가둬두고 키우는 그런 개 농장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은 채로 도망가면서 거기에 있던 개들이 다 이제 피해를 입는 그런 건수가 많았던 게 영향을 많이 미쳤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금 방금 전에 한 변호사님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태영 원장님께 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이제 산불 이 영남권 큰 산불이 있었습니다. 1994마리가 이 죽거나 이제 다친 동물인데 대부분이 이 개입니다. 네. 고양이와 또 다른 뭐 동물은 거의 없다시피 해요. 네. 그 이유가 바로 가둬서 키웠다는 이 이야기인 거죠. 뭐 가둬서 키웠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특히나 이제 시골집 같은 경우에는 목줄을 해서 키우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대피하는 과정에서 이 목줄을 풀어주지 못해서 생기는 피해, 2차 피해들이 좀 발생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동물보호 단체 이제 구조팀들이 이제 목줄을 풀어주러 들어가는 경우도 꽤 많았고요. 목줄을 풀어줬지만 이 아이들이 이제 이미 다쳐 있는 상태고 호흡 곤란을 겪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빨리 대피를 할 수 없고 주변이 다 이제 산불로 인해서 이제 화재가 발생해 있는 상태라 미처 이제 대피할 곳을 못 찾아서 이 친구들이 이제 불에 타 죽은 그러한 경우도 꽤 많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그래도 또 이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살릴 수 있는 어떤 구호 활동도 펼쳐졌습니다. 조 대표님, 동물 자유연대는 위기 동물 대응팀을 지난 경북 지역 산불 현장으로 급파를 내서 뭐 임신묘 고양이죠, 달기를 비롯해서 유기된 반려견 노랑이 이런 내용들이 좀 SNS상에 전달이 되는데 그때 상황 조금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 그때 정말 많은 사연이 이제 소개됐는데요. 달기의 경우는 이제 고양이였어요. 길고양이인지 집고양이인지 알 수는 없는데 일단 화재 현장에 저희들이 재난을 당한 동물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다 샅샅이 수색할 때 발견한 고양이인데 일단 온몸이 다 이제 화상을 입은 상태여서 저희가 네. 병원을 데려갔는데 너무 고통스러웠죠. 근데 그 고통스러운 과정에서 또 보니까 임신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구조한 직후에 바로 새끼 6마리를 낳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4마리가 죽고 2마리는 지금 잘 살고 있고 지금 치료 중에서 저희들이 보호하고 있고요. 노랑이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과제인데요. 그 노랑이 같은 경우는 이제 노견이에요. 백구 노견인데 그 지역 내에서 어르신께서 키우시던 개인데 이분이 대피를 하시면서 이 백구를 어디에다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설치한 임시 피난 시설에 이제 데리고 오셨어요. 데리고 오셔서 그러니까 재난으로 인해서 피난을 할 때 반려견을 같이 데리고 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지금 없다 보니까 저희 민간이 설치한 곳에 데리고 오셔서 이분이 이제 너무 그 재난으로 해서 경황도 없고 그리고 너무 이제 버거우신 거 연세도 있으시고 그래서 저희한테 양육 포기를 하셨죠. 그래서 보니까 애가 이미 이제 노견이라서 뭐 유선 종양이라든가 뭐 이런 질병이 좀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본인이 감당이 어려워서 저희가 이제 인수받아서 치료하면서 지금 보호하고 있고요. 뭐 그밖에도 뭐 수많은 애들의 뭐 사연이 구구절절하게 있습니다. 네. 예. 뭐 사람에 대한 사연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를 해야만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사람 목숨이 중요하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동물들도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요. 이태영 원장님, 산불 피해 지역을 위한 리홈 다시 집으로 캠페인에 참여해서 펫 앰뷸런스 우리로 치면 이제 구급차를 이 반려동물을 위한 그런 앰뷸런스를 이용해서 이제 이동식 진료소를 운영하셨다고 하는데 여전히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이 펫 앰뷸런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현대자동차와
이제 경북대 수의과대학, 건국대 수의과대학 이 두 군데만 설치가 돼 있습니다. 네. 현대자동차에서 기증을 한 앰뷸런스고요. 헌혈 차량으로 이때 활용을 하다가 이제 재난 상황에서 이제 경북 지역의 산불 화재로 인해서 경북대 수의과대학 이제 응급의학과 교수님과 함께 저희가 이제 출동을 해서 이동 진료소처럼 이제 활용을 좀 했던 이제 사례입니다. 네. 네. 또 이제 그런 유사한 상황이 있으면 활용을 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현대자동차와 이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제 학교의 교수님들과 함께 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활용 범위에서는 조금 제한적이긴 합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지요? 산불 피해 지역에서 화상 등으로 이제 이동이 어려운 대동물, 네. 좀 몸집이 큰 동물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치료까지 진행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요? 보통 이제 대동물이라고 하면 저희가 주로 산업동물 축에 속하는 이제 소, 돼지, 소나 돼지, 네. 사냥 뭐 이런 것들인데 산불 피해 현장에서 어쨌든 대동물의 피해가 굉장히 심각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사망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농장주분들에 대한 대처들이 좀 빨랐는데 직접 피해가 아니라 주변 산불로 인해서 피해받은 친구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조금 상태가 경미하다 보니까 이제 축주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나까지 신고를 해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신고를 안 하시고 직접 치료를 하시거나 하는 과정에서 이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뭐 문제가 생기기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축주분들이 어쨌든 그 문을 열어주시는 과정에서 애들이 다치거나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 아이들이 이제 또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산업동물로서의 가치가 떨어져서 또 이제 폐사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했고요. 네, 폐사가 되는. 그러니까 이제 축주, 그러니까 이 동물을 키우시는 분들 소유까지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텐데. 농장주분들이죠. 네. 예. 실제로 원장님이 이렇게 해서 현장을 가보시게 되면 가장 큰 애로사항은 어떤 겁니까? 이렇게 화상을 당한 동물, 고통스러워하는 동물들도 있을 테고 또 워낙 동물들이 또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을 테고 또 이걸 내가 과연 손을 대도 되는 것인가 하는 고민도 또 있으실 것도 같고 또 산불 상황은 또 계속 구조나 치료에 또 어려움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이야기를 해 주신다면요. 아무래도 이제 동물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소유권이라고 하는 이제 물건의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일단 다른 분들이 건드렸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재난 현장에서 이제 복물들을 구하러 가야 될 상황에 이제 119 구조대 구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동물을 구하기 전에 일단 사람의 생명부터 먼저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이제 매뉴얼대로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부분도 조금 이제 이번 사태를 통해서 이제 밝혀지게 된 거죠. 네. 일단 누군가 사람이 다쳐 있다 그러면 사람이 우선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도 또 원장님도 그런 현장에서는 사람을 목격하셨다면 사람 쪽으로 먼저 또 마음이 또 손이 갈 수밖에 없는. 이제 사람을 구조를 하고 이제 그분에게 이제 이 동물에 대한 이제 위치를 파악을 하고 저희가 이제 구조대 분들과 같이 들어가거나 이제 사실 구조대 분들의 말을 들어야 통제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조희경 대표님 이거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아까 이제 이 경북 지역의 산불 현장에서 대부분의 동물은 이제 개였습니다. 이제 목줄이 이제 묶여 있거나 또 갇혀 있는 공간인데 이걸 뭐 재난이 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좀 인식이 안 될까요? 이게 워낙 다급하고 산불이 나는 것 자체가 화염이기 때문에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그런 생각까지 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그 야생동물도 많이 죽었어요. 산에 이제 집계는 안 되는데 근데 개가 많이 하는데 이게 예전과 달리 많이 인식이 확산이 돼서 많은 분들이 이제 개를 이렇게 재난 피난하시면서 개들을 풀어주고 가셨어요. 근데 여전히 묶여 있거나 그다음에 뜬장에서 키운 분들은 뭐 아예 그런 생각조차 없었던 분들이어서 뜬장 안에서 애들이 고스란히 죽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풀어준 개들도 과연 이게 적절한가에 관한 이제 물음이 좀 남았어요. 왜냐하면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어요. 얘네들이 산책을 해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막 그냥 공중공중 뛰면서 도로로 가서 차에 치여 죽거나 아니면 산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산에서 이미 불이 났기 때문에 거기에는 동물들이 이미 다 타 죽을 정도로 다 죽었기 때문에 산의 그 화재를 피하지를 못하고 그 안에서 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상시 조금 더 인식을 풀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평상시에 좀 개들하고 이제 자주 산책을 해서 개들이 다니는 길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도 좀 인식적으로 많이 좀 더 상승해야 되겠다라는 점들도 네. 이제 숙제로 남았습니다. 뭐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람도 비상구를 하긴 하고 만약에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산불이라든지 산사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까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참 행동하기가 어려운데 한 변호사님 혹시 이런 것과 관련해서 뭐 목줄을 풀어줘야 된다라든지 이런 어떤 글쎄요 이게 뭐 법적으로 규정된 게 있습니까? 지금 일단 동물보호법에는 이제 소유주가 재난 상황에서 동물이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의무는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까지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지 뭐 안 했을 때 그러면 처벌을 하겠다거나 이런 법령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해외 사례들 보면은 이런 재난 상황에서 목줄을 푸는 거를 의무로 해두고 있는 그런 그 해외 법 규정 사례도 좀 찾아볼 수 있기는 합니다. 네. 근데 그걸 참 어느 선까지 사람도 대피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원장님? 이 실제 참 워낙 많은 경우들이 이 상황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 산불이 일어났다. 또 이렇게 이제 목줄이 있는 묶여 있는 또는 어떤 우리에 갇혀 있는 개다 농장의 경우에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시는지요? 뭐 모든 이제 사고를 미리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대비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제 재난 상황에서 사람은 비상구나 뭐 대피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매뉴얼화돼 있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동물들에 대한 대피도 사실은 그런 매뉴얼화를 미리 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어디에 어떤 일이 생길지 뭐 산불도 그렇지만요. 뭐 수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또 다른 어떤 자연재난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변호사님 우리나라의 경우에 반려동물과 함께 들어갈 수 있는 대피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 그렇습니까? 실제로 이제 사람이 동물을 동반해서 들어갈 수 있는 대피소는 없는 걸로 확인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동물은 들어올 수 없다라고 법 규정이 있는 건 아닌데 실제로 운영이 될 때 이제 동물을 그러면은 데리고 들어올 수 있느냐에 대한 법 규정도 없는 상태여서 법적 공백 상태에 있고 다만 현실적으로는 대피소 운영할 때 이제 워낙 좀 시민분들 중에 동물이 들어오는 걸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실제 운영상은 동물 동반이 어려운 상태로 지금 대부분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 대표님 지금 한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가뜩이나 지금 많은 분들이 화재로 인해서 충격을 받았고 대피소에서 상당히 예민해진 상태에서 이게 어느 사전 공감이나 인식이 없다면 동물들이 돌아다니고 이런 상황이 많은 분들이 또 이게 공동적으로 이해가 안 될 것 같거든요. 외국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후 변화 뭐 이런 걸로 이제 불이 워낙 전 세계적으로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해외 같은 경우 이제 이런 게 반복되면서 이제 기준들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허리케인 카트리나를 계기로 해서 이제 2006년에 반려동물 대피 및 수송법을 제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 법은 그 연방 재난관리청이 지방 주정부의 그 재난 대비 운영 계획을 승인할 때 반려동물 가구 수요를 이제 반영하도록 하고 몇 마리인지 이제 알아야 되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그 반려동물의 구조, 보호, 피난처 및 필수품 제공의 법적 근거를 명시했고요. 또 일본 같은 경우도 3.11 대지진 이후에 2014년 13년에 그 재난시 반려동물 구호 대책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환경청이 사람과 반려동물의 재해 대책 지침을 마련해서 관리 체계를 구체화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 그 움직임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 동물자유연에서 그 재난시 대책을 계속 정부에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이제 같이 협의하고 있고요. 올해 그 산불에서도 의성군에 저희가 의성군을 설득을 해서
있고요. 그 대피소가 보통 대형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큰 장소잖아요. 실내 체육관 같은 곳이죠. 네네. 그럼 밖에 또 공간이 또 그 봉사자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또 거기서 활동하는 공간이 또 넓게 있어요. 그래서 그 한켠에 저희가 대피소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그 주민들한테 반려동물을 데리고 피난하면 저희가 거기서 봐주는 이런 시스템을 이번에 처음으로 의성군에 구축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그 모델화해서 우리도 재난 시에 반려동물을 이제 바로 데리고 피난하면서 한켠에서는 그 반려동물을 이제 보호 관리를 지자체가 예. 같이 해주는 그 담당 부서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같은 또 민간단체도 같이 투입을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반려동물 피난대를 같이 마련할 수 있는 것이 좀 시스템화되는 거 필요합니다. 예. 원장님 그런 생각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인들은 반려동물을 양육하지 않는 그런 일반인 이 대피자들의 경우에는 약간 반려동물이 왔을 때의 동물이라고 하는 거부감도 있겠지만 약간 위생 문제 네. 또 워낙 이제 많은 사람들이 대피한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가 가능합니까? 위생이라든지 뭐 대부분의 이제 그 강아지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인수공통 전염병에 해당되는 뭐 광견병이라든지 이런 주사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예. 일단 접종을 하는 편이고요. 그러나 이제 이번에 최근에 이제 강화도에서 이제 번식장에서 나온 이제 브루셀라 같은 경우는 그것도 인수공통 전염병이지만 사실 대처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사실 재난 상황에서는 환경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강아지들 최근 이제 현장에서도 직접 많이 발견한 부분이긴 한데 강아지 눈에 이제 안충이라고 해서 파리들이 이제 알을 까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환경적인 문제로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아무래도 발견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생적으로 같이 이제 우리가 케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네. 개를 원래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이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예로 들면서 아무래도 개들과 같이 이제 있는 거를 좀 거부하시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구역을 좀 따로 한다든지 그런 좀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전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앞서 이제 조희경 대표께서도 말씀하셨던 대로 조 대표님 또 하나는 재난 상황에서 동물이 구조됐습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지역에서 일단 이제 이 상황에서 재난 상황에서 유기된 그런 동물이 발견되는지 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고 돌볼 상황이 안 될 때 이제 법적으로는 유기 동물로 이제 분류가 된다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동물들이 어떻게 되나요? 법적으로 유기동물로 분류가 되면 일단 지자체 보호소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10일간의 보호 기간에 입양자를 찾지 못하면 안락사 당하죠. 그래서 유기동물로 분류되는 순간 이제 입양이 안 되면 안락사를 인도적인 그 안락사를 하는 것이 건강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음에도요. 그러니까 유기동물이 건강상으로 정상적인 상태임에도 보호할 사람이 오지 않으면 안락사가 되나요? 예, 지금 현행 법상 우리나라에서 그 연간 약 11만 마리의 유기동물이 그 행정집계로 지자체 보호소에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약 4분의 1이 이미 건강하고 상관없이 안락사를 당하고 있을 정도로 유기동물 문제는 해결해야 될 심각한 과제이고요. 네. 그런데 그나마 그래도 지자체 이 재난 지역에 있는 동물들은 저희 민간 단체들이 일단 투입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그 동물들이 문제가 되는 그 다친 동물들은 구조를 저희들이 해서 보호 조치를 해서 유기동물화되는 애들은 재난 상황에서 유기동물이 대량으로 발생해서 지자체에서 처리해야 된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런 거는 오히려 큰 문제는 아니고 오히려 이게 이제 민간 단체에 다 넘어오는 바람에 민간 단체가 이걸 어디까지 언제까지 이렇게 그 다 감당해야 되나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하고 긴밀하게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네. 관련법도 어떻게 적용되는지 중요할 것 같은데 하면서님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유기된 동물 이게 이제 재난상에서 유기된 건지 일반적인 상황에서 유기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소유자의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입니까? 일단 소유자가 동물을 유기하면은 그 자체가 지금 형사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벌금 300만 원 최대형으로 받을 수 있는 범죄고요. 만약에 이제 재난 상황에서도
동물을 구조해서 뭐 내장 칩 같은 걸 확인해 보니 소유자가 확인이 됐다. 근데 소유자한테 연락을 해서 강아지를 데려가세요 했는데 데려가는 걸 거부했다라고 하면은 유기죄가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는 재난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그분도 재난 피해를 입으신 분일 거잖아요. 재난 피해를 입어서 지금 거주지 자체가 뭐 파괴가 됐다거나 하는 상황이라면은 우리 동물보호법상 그런 경우에 동물 인수를 동물보호 그 센터에다가 요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런 권리가 있도록 되어 있는 상태여서 현실적으로는 재난 상황에서 이제 안 데려가시는 분들을 유기죄로까지 처벌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긴 하지요. 근데 아무 지금 뭐 재난 상황에서 대피는 했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없는데 데려가는 걸 거부한다라고 하면은 유기죄가 문제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변호사님, 현실적으로 이 동물을 유기했다고 실형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실형가 지금 현재 최대형이 벌금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형이 벌금형이군요. 네, 벌금형을 받는 경우들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조 대표님, 재난 현장에서 이제 소방관이나 공무원들이 동물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일어나기도 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경우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주 흔하지는 않아요. 아주 제한적이긴 한데 이제 아까 그 수기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재산권이고 또 사유지에 들어가고 이러는 거다 보니까 네. 그 과정에서 어떤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제 이런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소유권 동물이 여전히 재물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소유권 발생의 문제로 인해서 그런 일들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뭐 그것이 법적 분쟁이라든가 뭐 크게 이슈가 될 만큼 크게 사건으로 네. 가지는 않는데 대부분 이제 합의를 하죠. 합의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또 상황에서 이제 양해가 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만 그러나 이제 무조건 이런 재난 상황에서는 생명 우선 중심이라는 거 이런 예를 들면은 뭐 구급 저기 119 차량이 진입하는데 차량이 있을 경우 그거를 그냥 밀어붙이고 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 이런 어떤 생명 우선의 활동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이런 어떤 체계 구축은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근데 한 변호사님 이게 우리가 당위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 산불이 지금 덮쳐오고 있고 어떻게든 구해야 되고 또 이렇게 뭐 상처를 입었거나 이런 동물이 있을 때 옳고 정당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건가요? 이게 이제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동물도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생명이지만 법적으로 봤을 때는 그 소유자의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떤 사람이 컴퓨터를 한 대 가지고 있는 것과 동물을 한 마리 가지고 있는 것이 민사법적으로 봤을 때는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걸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동물을 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어떤 사람의 소유지에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물건에 피해를 입힌다거나 하면은 법적으로는 이제 문제가 될 수는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민사법적으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 지금 현실적으로 생명이니까 그거에 맞는 지위로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민법 개정이 지금 좀 시급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뭐 인식적 차원이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따져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원장님 이게 생명을 구하러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을 법적으로 물건으로 인식한다. 정작 이 동물들을 치료하고 또 구하는 일도 하고 계시는 원장님이 인식하시기에는 엄청난 괴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뭐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괴리가 굉장히 크죠. 그리고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 그 판결이 날 때 위자료가 청구가 되는 경우가 꽤 요즘은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라고 하면은 생명으로도 인지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지금 물건이라고 해서 뭐 보상의 개념을 적용한다거나 뭐 사람들의 인식을 조금 뭐 판결하시는 분에 따라 조금씩은 다른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약간 첨언을 변호사님. 드리자면은 완전히 물건은 아니지만 완전히 생명도 아닌 특이한 어떤 존재로 실제 판결에서는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게 맞습니다. 예. 지금 위자료도 인정이 되고 있고 동물을 학대했을 때 그 소유자가 학대자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면은 이제 그 동물을 손상시킨 거에 대한 위자료 원래 물건에 대해서 피해를 입힌 건 위자료가 잘 안 나오거든요.
네, 이런 식의 독특한 판결이 나오곤 있지만 문제는 기본 체계가 되는 법 자체에는 아직 물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네. 게 문제고 네. 그래서 법리학이라는데 이건 조 대표님께 먼저 좀 여쭤볼게요. 재난 발생 시 동물을 위한 오늘 이제 우리가 산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뭔가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구호 및 구조 체계가 좀 법적으로 마련돼야 된다는 절실한 생각이 드실 때가 있습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행안부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머리를 좀 맞대고 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이번 산불에서 농림부는 민간단체가 워낙 많이 활동하기 때문에 이제 농림부도 같이 움직여줬어요. 그러나 행안부에서 아예 그 재난 상황에서의 관리 지침에서 동물은 또 별도로 그 예. 관련 부처가 같이 가서 도울 수 있고 초기 단계에서 같이 좀 투입이 돼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행안부에서 같이 좀 거기에 얹어줘야 되는데 아직 안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이번 정부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들 바람입니다. 왜냐하면은 네. 이제 그 아무리 지방이지만 그래도 정말 반려동물로 키우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비록 급한 와중에 나만 도망왔지만 그러나 이 동물들이 어떻게 좀 생사가 좀 그 안전하게 될 수 있는 걸 바람을 가지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아가는 정서에 관한 문제고 사회적인 어떤 안정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 부분은 단지 그 개, 뭐 고양이 이렇게 취급할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정서적인 안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 반려동물이 살았기 때문에 같이 부둥켜 안고 이러고 있거든요. 저희가 정말 그 의성군에서 그 별도의 시설을 마련해서 했을 때 그런 걸 알겠습니다. 다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구호도 그렇고요. 원장님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 펫 앰뷸런스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재난 상황에서도 이 소동물, 뭐 대동물 이야기도 아까 하셨는데 소나 돼지 같은 농장 동물의 야생 동물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의료 지원 체계도 구축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희귀 동물도 있을 테고 또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동물들도 어느 지역에는 또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원장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이제 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찝어주시긴 하셨는데 동물들이 이제 소동물 뭐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야생동물이라든지 산업동물 여러 동물들이 있기는 한데 수의사들 같은 경우는 어떤 한 특정 동물들에 대한 여러 가지 동물들을 다 배우고 나오긴 하지만 네. 이제 진료를 하다 보면 특정 동물에 이제 몰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럼 다양하게 이제 이 품종별로 치료를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동물 군별로 진료 체계가 조금 마련될 필요는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동식 진료소 같은 것들에 대한 시설이 좀 미비합니다, 사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동 진료 같이 뭐 건강 진료를 하기 위해서도 엑스레이라든지 이런 초음파 시설이 이제 설치되어 있는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닥터 헬기도 있고요. 그렇죠. 네. 동물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시설들이 좀 미비하기 때문에 이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빠르게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요. 그리고 사실 응급 상황에서 의사들이 빠르게 판단해서 빨리 치료가 필요한 사람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치료가 불가능한 사람들을 분류해서 생존이 가능한 부분을 빨리 이제 처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동물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매뉴얼들이 아직까지는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혼란이 오고 있고 중앙에서 이제 통제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것도 좀 부재인 것 같습니다. 원장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앞서 있었을 만한 미국이나 일본 또 독일 같은 나라 유럽에 네. 이런 나라들은 이런 의료 장비라든지 이런 반려동물의 뭐 화재 시라든지 또는 위기 시에 그런 부분들이 되어 있습니까? 일단 조사는 조금 더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네네. 그래도 사람들의 인식에서는 어쨌든 이 동물들이 빨리 이제 사람과 같이 이제 생명을 이제 빨리 구조를 해야 된다라는 인식 자체는 좀 갖춰져 있는 상태고요. 네. 그리고 펫 앰뷸런스나 이런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좀 조사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한 변호사님, 최근에는 이제 다이어트를 시킨다고 강아지를 전기 자전거에 매달아 끌고 다니다가 사망케 한 사건 등 정말 깜짝 놀랄 일입니다. 동물복지법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아까 제가 여쭤봤던 것도 동물보호법 위반 관련해서 뭐 시정을 받은 경우가 있냐라고 여쭤봤더니 벌금형이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양형이 너무 적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동물인데 뭐가 우리가 사람이 그럼 벌 받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아까 그 동물 유기는 벌금형으로 정해져 있는 상태인데 네. 동물학대 범죄는 이제 징역형을 살 수도 있고 그래서 실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들도 있긴 합니다.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가해자들에 대한 형이 적다라는 것에 동의를 하고 있고요. 저도 가장 큰 문제는 지금까지는 재판부마다 이 동물학대자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할 건지가 좀 들쑥날쑥하다. 이게 굉장히 문제였습니다. 일례로 그 동물 엠번방이라고 해서 몇 년 전에 굉장히 문제가 됐던 사건이 있었어요. 동물 학대하는 영상이나 사진을 이제 채팅방에 서로 올리면서 막 경쟁하듯이 내가 더 잔인하게 죽였다, 뭐 네가 더 잔인하게 죽였다 하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이 1심에서 검사는 징역 3년을 구형을 했는데 네.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때 시민들이 분노를 했고 이게 항소심에 가서는 징역형을 선고를 받아서 지금 실형을 살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정도로 좀 재판부마다 보는 관점이 달랐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희경 대표님께 안 여쭤보세요. 이게 참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이 방송에 대해서도 청취자분들이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사람이 먼저지 아무리 그래도 동물이 먼저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왜냐하면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이런 현격한 인식의 차이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그 괴리감이 너무 커서 저희들이 정말 암울하게 느끼는 때가 많습니다. 현장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일단 그 경찰이든 사법부든 그 과정에서 좀 동물학대의 중대성에 대한 교육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 FBI 같은 경우는 동물학대 범죄자를 다 데이터베이스로 다 구축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잠재적 범죄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학대는 반사회적인 성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건 이미 많은 연구에서도 나타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뭐 중대성을 좀 그 많이 인식해서 이 부분에 강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저희가 그리고 또 양형 기준 마련을 그래서 계속 또 요구를 했어요. 그 사법부마다 다 솜방망이 처벌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양형 기준은 정말 어려운 일인데 불구하고 그게 이제 구축은 됐는데 보통 이제 기준을 만든다는 것은 참 하한선 낮은 기준에서 만들지 높은 기준으로 만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쉬움은 있지만 이렇게 조금씩 인식이 바꿔나가는 거는 이제 고무적이라 생각하고요. 네. 해결안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범죄 그 처벌 벌칙도 지금 뭐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지만 아예 그 법에 벌칙의 그 하한선을 좀 정해서 기본적으로 동물학대했을 때 하한선을 뭐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뭐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해서 너무 터무니없는 솜방망이 처벌의 사례가 나오는 것을 좀 방지할 수 있는 것도 좀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예. 무엇보다도 인식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물학대범들이 어떤 그 반사회적 성향을 나타나고 그다음 인간에 대한과 사회에 대한 폭력성으로 준비 단계라고 보는 그 이론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물학대를 단지 동물이 받는 피해 정도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 우리 사회적인 문제로도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인식하면서 알겠습니다.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은 이런 처벌 수위 계속 뭐 논의는 되고 있고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사실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이제 처벌 수위를 결정하시는 분들이 판단하실 부분이긴 한데 일산 동물병원 원장님들이 제일 좀 힘들어하시는 경우는 네. 지자체에 있는 담당자분과 동물보호단체 그리고 동물보호단체가 주장하는 가해자분이 동물병원에 내원하셔서 학대의 정황이 있는지를 판단해 달라고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으세요. 그런 경우에 이제 수의사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것들을 보고 판단의 정황을 판단하기에 앞서서 사실 이제 본인의 사업체 내에서 이제 어떤 판단을 내리든 피해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익명적으로 처리를 돼야 한다거나 아니면 수사에 뭐 조금 체계가 있어서 이분들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더 전 수의사 입장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람의 경우에도 아이들이 폭력을 당했을 때 소아과 병원 경우에는 즉각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것처럼 네, 맞습니다. 좀 더 익명으로 굉장히 이 민감하고 네.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 변호사님 사람 사이의 폭력에서도 서로 이제 격리나 분리 조치가 이야기가 많이 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도 가해자와 동물 접촉을 금지하는 그런 어떤 조항이 신설되기도 했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좀 실효적으로 되고 있는지 보완해야 될 거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이게 이제 학대 동물을 발견하면 지자체에서 소유자로부터 격리할 수 있는 제도가 지금 마련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소유권을 완전히 박탈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격리 기간은 가질 수 있지만 이 소유자가 다시 나한테 돌려달라. 그 격리 기간이 끝나고 나서 나한테 돌려달라라고 하면은 그거를 거부할 수 있는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지금 현실적으로는 뭐 그 사육 계획서를 내라 아니면 우리가 격리해서 보호하는 기간 동안 돈을 내야 데려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유도를 해서 포기를 하게끔 하고는 있는데 그렇지만 소유자가 강력하게 요구를 하면은 그 학대를 한 소유자한테 돌려보내지 않을 방법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급히 필요한 것이 원천적으로 그 동물 학대를 한 소유자의 해당 동물에 대한 소유권을 박탈시키는 것 그리고 그 동물 학대자가 적어도 특정 일정 기간 동안은 다시 동물을 사육하는 걸 금지하는 것 이런 이제 법적인 제도들이 좀 보완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가해자 폭력 동물에 대해서도 또 재범이 계속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사람의 경우에도 가해자 피해자의 관계가 또 재현되고 또 재현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그렇습니까? 그걸 좀 끊어낼 수 있는 소유권 박탈까지 가능합니까? 현행법으로 소유권 박탈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요구하는 거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학대로 이제 처벌을 받은 확정이 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는 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하는 법까지도 이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해외 같은 경우 충분히 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가야 되는데 소유권 박탈도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고 실제로 저희들이 그 학대범한테 동물을 그 구조해서 그 후에 이 사람이 계속 키우는지 또 키우는지 모니터링 해보면 또 갔다가 이제 키우면서 학대하는 근데 점점점 그 음성적인 곳에서 학대를 하는 거죠.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도 많은 상해를 받으면서 그 동물에 대한 그 더 이상 해줄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 굉장히 저희한테도 딜레마고 그래서 법적인 정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원장님 굉장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학대를 하는데 왜 키우는 겁니까? 이거는 학대라는 그분들은 학대라고 생각을 안 하실 수도 있어요. 네, 심리적으로 그냥 나는 이 아이를 이제 올바르게 키우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사람으로 받은 상처를 나는 이 아이와 함께해서 해소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학대로 보여질 수 있다. 근데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실제로는 학대를 하는 게 맞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심리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봐야죠. 어떻게 들으면 좀 무서운 이야기네요. 근데 또 자기가 인지하지 못하는 학대도 있지만 진짜 폭력성에 기인해서 하는 학대가 최근 들어서 무척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관심을 받기 위한 학대도 또 요즘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그 배포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오죽하면 그래서 미디어에 학대하는 걸 배포하면 처벌하는 조항까지 저희들이 추진해서 그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그 심각하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참여 안내 로고 듣고 KBS 열린 토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 한주연 변호사, 이태영 동물병원 원장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분께 그냥 다 여쭤보겠습니다. 동물 학대 방지 및 동물 복지 정진을 위해서
예방 중심의 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게 필요할지 이 시점에 지금 현재 이 시점에요. 중성화라든지 교육시설 또 기준 강화 아니면 사후 대책, 보상, 처벌, 재범 방지 둘 다 뭐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건 없습니다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될지 먼저 원장님부터요. 이 원장님부터요. 일단 뭐 우선적으로는 예방 중심 정책이 우선되어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중성화 수술을 말씀해 주셨는데 중성화 수술을 어쨌든 하는 부분이 이제 번식을 이제 막는 그런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실제로 근데 이제 고양이 같은 경우는 TNR이 지자체에서 지원이 꽤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네. 한데 개들에 대한 이제 이런 중성화 수술에 대한 지원은 사실 뭐 민간 단체에서 이제 수술비를 기부를 받는다거나 그리고 수의사 단체에서 재능 기부를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해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보호자분들의 어쨌든 교육을 통해서 이 아이가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는 게 우리와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행동들이 이 아이들이 싫어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교육을 받는 것들 그런 것들이 좀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강아지를 키우고 싶지만 교육을 못 받고 모르는 것 때문에 아 내가 원래 생각했던 거와 다르구나라고 해서 유기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키우지 못해서 유기를 하는 경우는 그나마 낫다고 생각했던 경우가 있는 게 안락사를 요구하시는 경우들도 굉장히 좀 많았어요. 아 내가 이거를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는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락사를 할 수 있냐? 아프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못 키우겠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는 경우도 꽤 많았고요. 네. 그리고 시설 기준에 대한 이제 강화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보호 시설들이 아무래도 강아지들이나 이런 이제 유기동물들을 보호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생이나 뭐 시설 기준들에 좀 미흡한 부분들이 좀 많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정부에서 좀 지원을 많이 해준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좀 예방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네. 뭐 물론 사후 처벌 같은 경우도 충분히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달성하고 싶은 하고자 하는 목표는 이제 동물 학대 방지, 동물 복지 정진인데 예방 중심의 정책이 있고 또 사후 대책도 있습니다. 조 대표께서는 어디 쪽에 좀 더 역점을 두는 게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우리가 우리말 그런 말 있잖아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방은 절대적으로 예방 중심으로 정책을 펴야 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학대 관리라든가 그다음 학대에 관련한 데이터베이스를 잘 구축하는 이런 기초 작업까지 다 포함해서 해야 되고 그리고 법적인 것도 제도 정비도 그렇고요. 그러나 사후 대책은 또 발생은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사회나 범죄는 발생하기 때문에 예. 사후 대책에 대해서는 재범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 그 법적인 기반 마련 그리고 엄중한 처벌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동물이 이제 다시 그 학대라든가 그 나쁜 환경에 살아가지 않도록 동물들을 잘 보호 관리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후 대책으로 필요하다고 예. 봅니다. 조 대표님 동물 학대 방지에 지자체 역할이 중요하다는데 기초단체장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지자체 역할이 권한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상당히 예. 법적이나 뭐 이런 많은 관련이 있습니까? 일단 동물보호법상 경찰도 못 들어가요. 저기 동물보호사 학대 현장에 저희들이 가도 저희가 들어가면 예. 이제 그 주거침입죄고 경찰도 못 들어가는데 법적으로 유일하게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자체의 동물보호 감시관입니다. 그러니까 동물보호 담당 그 담당은 법적으로 직이 들어갈 수 있네요. 있어요. 그냥 일반 그 동물 관련된 뭐 여러 그 부서 이름이 각 지자체마다 틀린데 그 동물보호 담당관들이 있어요. 그냥 법적으로는 그 사람을 그냥 그 동물보호 감시관이라고 하는데 예. 각 지자체의 그냥 일반 공무원입니다. 주무관이라든가 뭐 사무관 뭐 이런 사람들 다 서기관 이런 사람들인데 그분들한테만 그 안에 들어가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거를 예. 거부할 경우 이제 과태료 처분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학대 제보를 받고 현장을 가면 경찰을 불러도 못 들어가고요. 반드시 지자체 공무원을 불러서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게 권한이 강력하고요. 그분들이 동물에 대해서 잘 압니까? 그분이 전담 인력이기 때문에 완전 전담인 곳도 있고 다른 업무하고 중복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단 그 업무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부분을 대부분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간혹 모르는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래서 다 관련 법 이런 걸 보여드리면서 당신의 역할은 이겁니다 하면은 그거를 이제 수용해서 가서 해결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 좀 그게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땐 저희가 좀 애를 많이 먹으면서 이제 진행을 하죠.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학대 흔적이 있으면 얘를 피난 조치할 수 있는 권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중요하죠. 아니 원장님 그러면은 이 지자체 동물 담당관이 실제 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이 있는데 네. 그분들이 이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사전 교육을 받았든지 아니면 전문화된 그 자리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하면서 그냥 명칭만 이렇게 추가적으로 부여가 된 겁니까? 보통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동물에 관련된 그 지역의 이제 일들을 다 전담을 하시게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동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동물 보호과 뭐 체육 시설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자체마다 이름은 좀 다르긴 하지만 예.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업무 중에 하나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업무에 대한 숙련도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나요? 뭐 일단 지자체 담당자 분들 중에 수의사 분들도 계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그 과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아무래도 공무원 체계가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뭐 갑자기 이제 로테이션으로 그 직을 맡게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희경 대표님 말씀대로 아직까지 이 법에 대한 숙지와 이런 환경에 대해서 좀 미흡한 부분들은 좀 존재하는 것 같긴 합니다. 네. 뭔가 이제 제도적 정비도 필요할 텐데 한 변호사님.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동물복지 기본법 제정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 복지 기본법 제정인데 실제로 어떤 내용이 아직까지 이제 법안이 통과된 건 아닙니다. 동물복지 기본법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까? 일단 기본 이념 자체는 현재는 동물 관련 기본법이 동물보호법입니다. 이제 보호라는 거는 약간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차원이다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동물의 복지를 증진하자라고 하면서 동물복지 기본법을 지금 제정하겠다는 그런 계획인 거고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제 크게는 건강한 반려문화를 확산하자 하면서 아까 저희가 이야기했었던 학대자의 사육금지 제도라든가 뭐 동물 생산업자들을 동물 생산업자들이 이제 생산업 허가를 받는데 요거 이제 지금은 한 번 받으면 쭉 가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갱신하도록 제도를 바꿔서 이제 규제를 좀 강화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켜서 동물도 좋고 이제 키우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는 이런 내용을 만들겠다는 것도 있고 또 이게 너무 반려동물에 치중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농장동물, 실험동물, 우리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 이런 동물들 복지 향상을 위해서 동물복지 축산직불금이나 아니면 동물원 수족관 허가제 전면 적용, 동물 대체 실험 활성화 이런 것들 추진하는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인 사항들은 그렇게 설명이 되는데 아까 우리가 주요하게 논의했던 인권이 있듯이 동물권, 적어도 물건하고는 구분되는 보호돼야 될 대상과 관련된 조항이 들어갑니까? 설명이 들어갑니까? 지금 그 내용을 넣자는 의견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저희가 아까 이야기했던 동물의 그 어떤 법적인 지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선 민법 개정이 필요하거든요. 이 민법 개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 국회에서 이미 이제 여야가 우선 처리하자 고 합의까지 해서 법안이 올라가고 했었는데 마지막에 법사위에서 통과가 안 되고 하면서 아직까지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사실 민법 개정이 네. 정말 시급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 부분은 안 들어갔다는 말씀을 하긴 했습니다. 조 대표님, 이 동물 보호 단체들이 주장하는 것이 이제 동물 복지 기본법입니다. 복지라는 게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면 훨씬 더 이 복지라는 단어 때문에도 물건 복지는 아닐 테니까요. 핵심 내용은 뭐고 이것이 제정이 될 경우 그래도 동물들의 삶에는 환경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요? 기대하시는지요? 저는 일단 동물복지기본법 하면은 지금 현재 이제 농림부 주관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동물이 농림부 관할에 동물보호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에서 야생생물법이고 해수부에서도 해양생물법이 있거든요. 그리고 각 연구자들이 또 이용하는 실험동물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적어도 그 상위층에서 동물을 모두 아우르고 동물 학대와 동물의 과도한 이용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기본법으로 조금 더 올라가서 만들어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동물복지 우리나라의 그 동물복지 기본법은 그 유럽연합이 1999년 암스테르담 조약에서 동물은 고통을 느끼고 감정이 있는 지각력 능력이 있는 존재라고 인정을 하고 이제 그 법에 명시를 하거든요. 예. 그걸 동물을 지각 능력 있는 존재라고 명시함으로 인해서 유럽연합 내 모든 동물에 관련된 축산법조차도 그걸 기준으로 해서 동물복지의 기준을 측정하는 법들을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적어도 이런 그 선언적인 의미일 수는 있지만 적어도 기본법에서 그 유럽연합에서 가지고 있는 암스테르담 조약에서 이미 이제 99년 발효된 그 내용을 우리도 좀 선언적으로라도 집어넣고 다양한 범위의 동물들을 다 아울러서 다 이 기본법에 근거해서 모든 동물 관련법들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체계 구축을 좀 더 윗선에서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변 선생님, 이 선언적 조항 지금 조영인 대표 말씀하셨던데 몇몇 이 언론 보도에서는 그런 관련된 내용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게 추진되고는 있습니까? 동물복지 기본법의 내용을 넣자는 지금 움직임은 계속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 법 체계를 이제 살펴봤을 때 계속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민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과연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에 이제 의문점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아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잘 몰랐던 내용 중에 하나가 산불 재난 때 그렇게 많은 반려동물들 또는 소동물이든 대동물이 죽었는지를 또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자, 수의사로서 보실 때 동물복지기본법에 포함되기를 원하시는 재난 시에 동물 대응 매뉴얼이 있다면은 어떤 내용이라고 보시는지요? 뭐 첫 번째가 계속 저희가 말씀드렸던 동물 동반 피해 이제 대피권 보장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사회적 책임을 이제 강화하기 위해서 뭐 수의사들이나 동물 보호 단체들이 뭐 구조 현장에서 이 통제에 따라서 이런 안전하게 동물을 구조해야 된다라는 내용도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연이 하나가 있었는데 실제로 동물 보호 단체에서 동물을 구조해 갔지만 이 현장이 이제 정리가 되고 나서 이 동물을 찾아야 되는 보호자분이 계신 거예요. 그 보호자분이 이 어느 보호 단체가 구조를 해갔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동물을 찾고 싶어서 계속 이제 찾고 있는 수소문하는 그러한 상황들도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컨트롤 타워가 없다라는 게 굉장히 조금 안쓰럽고 좀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그런 구조된 동물이 있다면 온라인상에서 공유가 된다라든지 사진 등으로 그러면은 원소유주가 찾기 훨씬 쉬울 텐데요. 그죠. 근데 구조됐다라고 하는 동물들이 워낙 이제 많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각 이제 어디서 이제 어떻게 이제 사라졌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카운팅이 안 되는 그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말씀드렸는데 동물복지 기본법이 되면 기존의 이 동물 관련된 법과 비교했을 때 뭐 수의사시잖아요. 지금 이태영 원장님은 어떤 수의사분들 등의 동물병원 병원장분들의 어떤 뭐 윤리적인 부분 또는 사회적인 책임 변화가 있을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 수의사분들의 대부분은 동물을 좋아하시고요. 그리고 이 업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사실 방송에 나오고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일부 수의사분들에 대한 행태 그리고 그것들이 밝혀졌기 때문에 나오는 이제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과 특별하게 다를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사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보호자분들이 저희가 하는 이제 업무에 대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더 많이 알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개적인 내용들을 이제 요청하셨을 때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이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그런 매뉴얼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진료비라든지 이러한 이제 그 고가의 진료비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언급을 하시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까지 수의학이 발전되어 온 과정에서도 이러한 이제 치료를 하고자 하는 이제 보호자분들의 의지와 그리고 그 치료를 하고자 하는 열망이 합쳐져서 생긴 이제 내용들인데 아무래도 그 과정에서는 치료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진료를 위한 그런 부분들은 나라에서 조금 도와주시고 그리고 진료에 대한 프로토콜을 통해서 아무래도 이제 동물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과정을 조금 더 투명하게 공개를 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조경 대표님 상당히 또 요즘에 이제 이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이 소유자의 또 경제력에 따라서 상당히 이 부분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담스러워서 나는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더 이상 반려동물을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유기하는 이유들을 있을 때고 대체로 이제 명절을 앞두고 그렇게들 유기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실태 조사나 추세 통계 자료를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한 의료 과실 소송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제기되기도 하고 펫 보험 이걸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료 이 치료를 받는 부분들 또 동물병원과 관련된 내용 하실 말씀 있으시다면요. 저는 사실 그 치료가 부담스러워서 동물을 버린다라는 거는 너무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 동물병원 의료비가 해외 외국에 비해서 더 비싸다 이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워낙 인의료 체계가 보험 체계가 잘 돼서 상대적으로 그런 것이지. 근데 자꾸 치료비가 비싸서 버린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명분을 주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런 그 프레임은 좀 좋아하지 않고요. 근데 어쨌든 근데 이제 의료비가 좀 비대칭적인 건 있습니다. 그 어디 가는 그 똑같은 항목도 병원마다 좀 차이가 커서 하필이면 처음 갔는데 정말 거기가 시설이 너무나 잘 되고 모든 서비스가 잘 갖춰져 있어 좀 의료비가 비싼데야. 근데 보통 이제 보호자들은 그런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포기하고 막 고민스러워하고 막 이러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 의료비가 좀 어느 정도 그 구축이 되지 않은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해서든지 좀 그 자체적으로 수의료계에서 좀 그 선을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고 아니면 정보를 이 병원의 어떤 뭐 1차 병원, 2차 병원, 3차 병원 이런 것들을 해서 어느 정도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결국은 뭐 보험을 그래서 또 많이 그러니까요. 하는데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예. 부담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펫보험이라는 제도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도입 검토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요? 저는 펫보험은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보험은 사람이든 동물이든 이제 유사시에 이제 필요한 거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그 의료 코드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왜냐하면 그 질병 코드 같은 부분도 같이 해결해야지 보험이 적용도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아직 일반화되지 않다 보니까 보험사에서도 그 보험의 그 계약 내용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이가 많으면 안 받아준다거나 뭐 여러 가지 제한적 그러다 보니까 이거 실효성이 있나 해서 안 들게 되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보험사들이 좀 투자를 하면서 장기적으로 해결해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러면서도 최근 들어서는 또 이제 펫보험의 어떤 수익률이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뭐 이런 내용도 이제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조금씩 이제 그 간격을 좁혀가면서 자리를 잡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실제 양육하시는 분들은 또 구체적으로 또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봤고요. 자, 추진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동물복지기본법인데 한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두 분 말씀 외에 자 이것도 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 또 이 기본법에 포함되고 검토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는 그런 또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발표되고 있는 내용 중에 이제 동물과 관련된 영업장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있긴 한데 이 부분이 조금 더 강화가 되면 좋겠습니다. 가장 제가 이제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동물 생산업, 그러니까 팔기 위해서 동물을 생산하는 그런 업체들에 대한 규제가 좀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외국에서는 이제 브리더라고 해서 1인 브리더당 생산할 수 있는 강아지의 수를 제한한다든가 뭐 데리고 있을 수 있는 모견의 수를 제한한다든가 아니면 브리더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그 자격 기준을 굉장히 높인다든가 하는 식으로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그런 식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생산되는 그 동물들의 수가 줄어야 유기동물 수도 줄고 그리고 또 유기를 당해서 안락사로 가는 동물의 수도 줄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동물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동물 생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동물권도 좀 더 증진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KBS 열린 토론 오늘 동물 관련된 복지기본법 또 이제 재난 상황에서의 이 소유주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끝으로
이 단순히 동물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서서 동물복지기본법이 좀 동물과 인간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 분 끝으로 짧게 어떻게 해야 될지 궁극적으로 사람은 어떻게 동물을 대하고 동물을 어떻게 좀 더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나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이태영 원장님부터요. 일단 뭐 저희 이제 사람의 입장에서는 동물을 이제 단순히 보호의 대상으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논쟁들이 벌어지고 있긴 한데 뭐 삶의 동반자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동물의 안전이 보장됐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보호자분들의 심리적인 안정도 충분히 보장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물들이 이제 복지를 통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사람 사는 세상이 조금 더 밝아지거나 또 안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네. 네. 한 변호사님은요? 네, 그 동물의 권리가 늘어난다고 해서 인간의 권리가 줄어들고 이런 제로섬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물이 살기 좋은 세상이면 인간도 살기 좋은 세상이고 하기 때문에 따로따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동물을 함께 묶어서 같이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좀 꾸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인 대표께서도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최근에 어떤 재난 대응에서의 네. 이 또 양육자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이든지 네. 마무리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예, 같습니다. 저는 재난 대응에서는 물론 일촉즉발의 어떤 위기는 있겠지만 정말 늘 평상시에 같이 간다라는 것이 인식이 네. 좀 잡혀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같이 피난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어디서 보호할지에 대한 정보를 평소에 좀 취득해 두셨다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어떤 동물에 관한 그런 관계는 궁극적으로 저는 사회 안전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물 보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물 학대를 한다는 것은 반사회적 성향이라는 건 명확하게 이건 이미 다 사회적으로 다 전 세계적으로 입증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동물 복지와 동물 보호에 관해서 어떤 그 인식과 제도를 마련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한테도 정서적 안정감을 줌으로써 사회가 그만큼 더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인식이 그리고 예.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충분히 구축되는 것이다라고 좀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변호사님 한 가지 이제 우리 이 청취자분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 동물복지기본법이 지금은 검토 중인 것이죠, 그죠? 지금은 검토 중이고 네. 아직 내용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은 대체로 언제쯤 이게 더 공론화되든지 추진이 돼서 최종적으로 법안이 좀 통과되는 시점은 뭐 정확하게는 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대략 언제쯤으로 보시는지요? 그 국정기획위원회 발표에 따르면은 예. 27년 그 시행을 목표로 해서 재정 계획을 좀 세우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너무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물도 가족입니다. 가족이라면 생각이 바뀔까요? 9월 2일 화요일에 준비한 KBS 열린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한주연 변호사, 이태영 원장,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 세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